대학생들은 도대체 왜 부정행위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이 부정행위에 대한 우리의 기존 생각을 좀 확 뒤집어 볼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AI 시대에 그저 기술로 학생들을 감시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지금 전 세계 대학들은 말 그대로 부정행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AI 탐지 프로그램은 계속 도입되고 규정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정말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상대를 제대로 고른 게 맞을까요? 어쩌면 지금의 방식은요, 정작 중요한 진짜 문제는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숨겨진 3가지 진실을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해법은 없을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 그게 뭘까요? 바로 학생들 그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기술이나 복잡한 통계가 아니에요. 부정행위를 했던 학생들이 직접 쓴 반성문, 이걸 통해서 그들의 진짜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데이터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50만 단어. 이 방대한 기록 안에는요, 학생들이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솔직한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왜 그렇게 특별하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징계를 받은 3,070명의 기록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생성형 AI가 막 퍼지기 전이라서 훨씬 더 솔직한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록들이 학생들이 직접 자기들의 언어로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심리적 구조적인 원인까지 말이죠. 그래서 정말 가치가 높은 자료입니다. 자, 그럼 이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첫 번째 진실부터 한번 보시죠. 그건 바로 학생들이 규정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란의 문제였습니다. 학생들 반성문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몰랐습니다 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게 그냥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핑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몰랐던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학생들이 겪었던 혼란은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절은 나쁜 거다. 이 큰 원칙은 다 알죠. 그런데 어디까지가 괜찮은 인용이고 정확히 어디서부터가 규칙 위반이냐? 이 경계선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 헷갈려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친구랑 같이 공부하는 건 어디까지가 협력이고 어디서부터가 부정행위인 공모가 되는 걸까? 아니면 지난 학기 다른 수업에서 썼던 내 과제, 이번에도 써도 괜찮나? 또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말을 바꿔 쓰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표절이 아닌 걸까? 입학할 때 받은 그 두껍고 복잡한 규정집 있잖아요. 막상 과제할 땐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 볼까요? 학생들이 시간이 없었다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건 훨씬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네, 시간이 없었다. 이 말은 그냥 과제 미루다가 늦었네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말 뒤에는요, 정말 훨씬 더 심각하고 절박한 현실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학이 생각하는 것과 학생이 처한 현실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드러나요. 대학 측에서는 이걸 보통 게으름이나 시간 관리 실패 문제로 봤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의 현실은 뭐였냐면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거나 집안에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는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한쪽은 과제를 아예 못 내서 F학점이 확정되는 길, 다른 한쪽은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통과할 기회를 잡아보는 길. 물론 잘못된 선택이죠. 하지만 학생들을 이렇게 막다른 길로 내몬 건 결국 융통성 없는 대학의 시스템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실. 이건 어쩌면 가장 마음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신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 힘만으로, 정당한 방법으로는 이 과제를 도저히 해낼 수 없어 라고요. 이건 그냥 겸손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뿌리에는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교수님께 질문하면 이것도 몰라? 하고 생각하실까봐 무섭고 친구들 앞에서는 무식해 보일까봐 두려웠던 거죠. 특히나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서로 고립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그 두려움을 훨씬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학생들한테 부정행위라는 건요,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실패라는 그 훨씬 더 큰 공포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에 가까웠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새로운 해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시작은 처벌이 아니라 이해여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정행위의 진짜 원인,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규칙을 몰라서 생기는 혼란. 둘째,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못할 거야 라고 믿는 자신감 부족. 그렇다면 해결책도 당연히 이 세 가지 원인을 직접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첫 번째는 적시 교육입니다. 입학할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첫 리포트를 내기 직전처럼 정말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구조적 유연성이에요. 학생들이 진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말하미를 좀 더 쉽게 연장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저위험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실패는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AI 때문에 부정행위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AI는요, 그냥 원래부터 우리 교육 시스템에 존재했던 그 균열을 더 크고 선명하게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해결책은 더 좋은 감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좀 더 인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술을 통해 학생들을 더 철저히 감시하는 길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공감을 바탕으로 그들을 먼저 이해하려는 길을 가게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앞으로 대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